오늘 2차 전지 쪽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왜냐하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제 바닥을 다진 것 같고 상승할 때가 된 것 같고 또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길게 못 가고 자꾸 가다가 스톱하고 가다 스톱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틀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찐바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은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 실적으로 놓고 보면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게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컨퍼런스 콜을 2번에 걸쳐 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얘기가 나오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SDI나 다 어닝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소재업체들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은 안 좋은 건 분명한데 왜 지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확산을 시키냐면은, 그거는 사실은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에 나왔던 주요 이슈들이 이제는 좀 우리 기업들이 좀 숨 쉴 공간을 조금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ESS 시장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쪽 시장도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미국에서도 이제 틀어주기 시작해가지고 틀어 막으려고 지금 하고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삼성 SDI에서 미국 향해서 이제 ESS 그 수주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는 숫자로 찍히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해나가면서 실제로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본격적인 매출은 한 26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FEOC 규정이라든지 IRA 규정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관세 얘기를 지금, 물론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서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더 강화시켜 버리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 자체는 원천 차단을 시키겠다. 또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AI하고 전기차 쪽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내주지는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데다가 요번에 지금 르노가 LG엔솔하고 지금 LFP 배터리 계약을 했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지금 그 구체적인 공시는 안 나왔는데 삼성 SDI가 노스볼트 쪽으로 계약이 돼 있었던 배터리를 갖다가 지금 폭스바겐하고 계약됐던 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다시 가져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배터리의 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LG엔솔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LFP 배터리는 사실 100% 중국산 제품들이 유통이 됐었는데 그 시장을 우리 업체들이 진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그전부터 얘기했었지만 LFP 배터리 시장 진입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얘기했던 부분을 구체화시켜주고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쉬울 수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중국 업체들이 유럽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수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영업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저기 배터리를 또 제작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현지에 업체들이 어쨌든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게 되면은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규제, 자국의 어떤 그 산업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규제를 강화할수록 현지에 이미 진출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내러티브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LG엔솔의 그 LFP 배터리 그 이야기가 참 반갑게 들렸는데, 사실 한쪽 가슴에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중국 시장이 어쨌든 가장 선도적으로 세계의 어떤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 결국 전기차는 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LF 배터리가 거기에 이제 장착이 되고 그것이 주류가 됐던 이 과정, 이것이 결국은 세계적으로도 같은 현상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 LFP 배터리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싼 그 배터리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도 있지만요. 이제 LFP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들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시 재활용이 쉽지 않잖아요. 재활용률, 그러니까 리사이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환경 오염의 이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장기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효율성이라든지 지속성 같은 것들이 LFP가 NCM 대비해 가지고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거는 5년 이상 꾸준히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재충전율을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 결국은 NCM이 가장 큰 부담은 자꾸 초기 진입 구간에서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썼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 비싼데 초기 그 진입 구간에서 비싸다 그러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리튬 가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NCM은 발화 위험, 뭐 폭발 위험 이런 인식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언론이 쉽게 노출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는 절대 불안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은 중국 저 배터리 쪽에서 발화돼 가지고 자동차 불나는 거는 되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발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NCM 쪽에서도 그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46파이 배터리가 8월부터 양산이 LG엔솔에서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논문에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보통 내연기관에서 발화율이 10,000대당 1대꼴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건 제가 본 기사를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만 대당 1대꼴이라고 오히려 발화율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인식들이 리튬, 폭발, 그러면 큰 사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만 돼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저는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뭐 플러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캐즘 구간이라는 것이 네네네. 만들어진 거고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관련된 산업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긴 한데 예. 주주님들도 힘들게 하고 근데 이게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요즘 그런 전망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미국 쪽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일단 캐즘 구간을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사실 IRA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 종 자체가 숫자가 작년에 42종인가 됐었는데 그게 18종으로 줄었었어요. 네. 이제 그게 FEOC 규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조금 수혜 대상이 굉장히 줄었는데 그게 지금 4월 24일부로 작년하고 똑같아졌고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EV3기가 지금 이제 그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내외 자동차가 나온 것도 있지만은 보통 에퀴노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 2만 불 후반 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고 최근에 지금 그 유럽 쪽에서도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차 확산에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동급 사양의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비싸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아도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통 고급 차량, 그러니까 아주 비싼 럭셔리 카를 사는 사람들이나 고급 사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천만 원 때문에 내가 차종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일반형 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사실 1-2천만 원이면 차값이 그 실제로 구매 비용에서 차지하는 걸 따져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1-2천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억지로 돈을 더 내고 충전도 잘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도 구축도 잘 안 돼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기차를 사겠어 라고 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얼리 어답터들 같은 경우는 가격 불문사지만 이게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가격 저항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급형 전기차가 나오면서 요번에 캐스퍼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으면은 2천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 자동차랑 비교해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는 상황. 이제 가격에 대한 저항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차는 많이 출시해서 많이 팔려봤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충전을 못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가에서라도 충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다.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신축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구축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걸 다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프라 구축 문제도 또 중요하고 또 충전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확산이 되지 않으면은 올 초, 작년 겨울 그 미국에서 발생했던 혹한 때 그렇죠. 결국 다 방전이 돼 버렸잖아요. 기다리다가. 그게 LFP 배터리고 뭐 NCM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LFP라도 이미 유통되고 있는데 그럼 LFP는 너네는 충전하지 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까지 초기 확산 속도에 비해서 확실했던 거는 미국은 부진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가격이 일단은 비슷해지는 어떤 가격이 됐으면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저항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시장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한동안은 뭐 IRA가 폐지가 되면부터 말이 많았지만 폐지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연비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조금을 줄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결국 가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뭐 그동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주요 경합주 지역 내 특히 또 그 공화당 지역구 내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또 그린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발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최악의 경우에서 한 가지는 일단 걷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그 바이든 정부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전기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50만 개를 추가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캐즘 극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는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충전소도 문제지만은 충전 속도가 문제지 않냐. 네네. 이것이 획기적으로 빨리 급속 충전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보편화되는 시기가 와야지만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초기 지금 뭐 30분 이상 걸리던 것들이 지금 되게 빨리 충전하는 경우는 15분 내에도 하는데도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 충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미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에요. 그 불량. 그 다음에 거기서 제시했던 그 용량을 못 맞추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걷어내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교체가 되고 하면은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빨라질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것 관련해가지고 거기 그 음극재에다가 네.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해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EV3가 실리콘 음극재를 살짝 핥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비중 자체를 갖다 낮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비용이 세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걸 보면은 SK온에서 제작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전 시간이 더 짧게 되는 경우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건 틀림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리튬 가격 그리고 알보말의 주가 현황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우리 2차 전지주의 어떤 상승 하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리튬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니까 전기차 보급에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싸게 만들어서 판다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이제 탄산리튬 가격 보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시세대로 보면은 원가 이하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앨범알이라든지 그 호주의 리튬 업체 같은 경우는 필바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추가적으로 광산 개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격이 좀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들 하나는 아마 올 연말 내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바뀔 것 같은데 그 원재료에 대한 부분도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핵심 광물 쪽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탈중국화 디커플링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구체화되는 건 연말경부터일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얼추 그때쯤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연말경부터 리튬 가격의 변화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광물에 대한 거라든지 소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중국산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극재의 소재가 되는 원료가 되는 전 구체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생산의 85%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서 그거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보급형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생각 밖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재고가 좀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쪽 리튬의 재고도 좀 줄고 그러면서 이게 원복이 되면서 구성이 좀 바뀌는 흐름이 좀 바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번에 그 업체들 가운데서 눈에 이게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GM입니다. GM인데 왜 GM을 보냐면은 걔네들이 그 뭐 연간 판매 목표치 제시한 걸 본 게 아니라 최근에 목표치를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목표치를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목표치가 20만에서 30만 대였었는데 연간 판매 목표가 근데 지금 수정한 게 20에서 25만입니다. 그럼 6월까지 몇 대를 팔았냐? 6만 대를 못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5월, 6월이 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로 하면은 그래 상반기 6만 대 팔았으니까 하반기 좀 더 판다 하더라도 10만 대, 15만 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단을 20만으로 지금 정해놓고 상단을 25만으로 해놨다는 것 자체는 그냥 제시한 거는 아닐 거다. 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체인 가운데서 GM향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거기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 GM에서 그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뭐 실제로 시장에서 어필이 된다면 다른 회사들은요. 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승수 효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 GM 같은 경우는 전기 차종만 한 11종인가? 네,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캐즘 구간이 뭐 글쎄요. 여러 뭐 의견이 갈리니까 어떤 분들의 의견처럼 지금 끝부분이 됐든 아직 더 남아 있든 이게 끝나고 나서 새롭게 2차 전지가 상승을 이끌 때 그 대장주의 역할, 주도주의 역할을 어디가 할 것이냐. 요즘 보면은 왜 전고체 중심으로 삼성 SDI가 할 때가 있었고 또 LG 엔솔이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또 개별 이슈로 실리콘 음극재가 되기도 했었고 과거에는 양극재였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2차 전지 쪽 소개를 계속 드리면서 815에서도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작년 말 연초에는 전해액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동방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터닝이 될 때 시설 투자가 크고 그 다음에 그게 가동이 돼가지고 정상화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덩치가 큰 애들은 몸을 움직이는 게 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항공모함이 방향을 전환하는 거하고 일반 배가 방향 전환하는 건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서 굳이 얘기를 하면은 항공모함이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은 일단 키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급하게 돌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섹터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비중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경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섹터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전해액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전해액은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재고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못 가져갑니다. 그 물질 자체가 덩치도 크고
위험하고 네. 배로 실어가지고 한 세월 걸리고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건 현지에 무조건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FEOC 규정상으로는 중국 쪽 그 자본 25%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죠. 공산당원이라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한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나머지 업체들이 가져간다고 보면 미국 시장은 사실 우리하고 일본한테 열린 시장인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투자라든지 민족 성향의 차이가 우리는 대면 그냥 베팅을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일본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진입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득을 볼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2차 전지 돼 해가지고 확 들어가가지고 지금 캐즘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전액은 우리가 사실 미국 시장만큼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중국에서 제너액 만드는 거하고 유럽에서 만드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걔네들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현지에 있으면.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은 뭐 그런 신선도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중국산 동박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25%를 갖다 이번에 부과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동안에는 그런 보급형 동박을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소위 하이엔드급 동박 사용량이 늘어났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첨단화 돼간 배터리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이니켈 되고 뭐 이럴 때마다 이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하이니켈 쪽 같은 경우는 제품에 따라 가지고는 이 IT 쪽에 AI 쪽과 관련돼 가지고 또 링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박 업체들이 숨쉴 공간도 또 생겼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좋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보시고 대형주 지금 뭐 양극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은 수급이 빈집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매도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공매도 청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좀 반등하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일부 또 상환되는 그림도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실적이 1분기, 2분기 악화되고 3분기부터 조금 고개 든다. 거기에다가 뭐 ESS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쪽에서 수주 터지기 시작하고 뭐 나온다 하면 돌릴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바닥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기대가 그만큼 컸었던 거죠. 포스코홀딩스하고 양극재 3사 네.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건데 이게 턴이 되고 올라와 줘야 또 많은 분들이 좀 얼굴에 웃음이 필 텐데 그만큼 또 물린 분들이 많다는 것이 상승에 제약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려면 그런 물량들은 극복이 돼야 돼요. 어차피 그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저도 이제 고객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은 확신이 다른 섹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강하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긴 조금 가벼운 쪽으로 제가 방송에서 전해액 얘기라고 동박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양극재. 딱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또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손절할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분명히 좀 바닥 구간에서의 변화를 캐즘 구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죠. 실적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이슈를 좀 주목하시고 그 이슈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유리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원래 2차 전지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조선도 그렇고 다 몇 년치를 앞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하여튼 좋은 성과 상승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이 전고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분리막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FEOC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사양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참 시장에서 논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단 분리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익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딥하게 이제 스터디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저희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저도 그때 인터배터리 데이 갔다 와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삼성 SDI라든지 뭐 LG엔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물어보고 해본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구체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그냥 원 오브 댐. 예,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지 그게 시장을 갖다 크게 주도하려면은 한참 멀었다. 그래서 뭐 분리망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당장에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